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이번 주 3가지 이슈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과 노후도시 싹 바뀐다. 도시계획체계 개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최근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밑그림이 이제 세간에 공개가 된 상태고 그래서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이름만 들으면 좀 역세권 개발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어쨌든 도시 그림을 좀 바꾸겠다. 이런 의지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우리가 어디다 개발을 하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할 때 그 용도 지역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용도 지역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해가지고 주거 지역에는 주거 용도로, 상업 지역엔 상업에 관한 용도, 공업 지역엔 뭐 공장, 녹지 지역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구분을 해서 주거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와라. 주거 지역은 네. 이렇게 딱 구분을 획일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용도 지역제라는 건데 네. 이 용도 지역제가 80년이 됐대요 지금. 오. 네, 용도 지역제가 지금 80년이 돼가지고 지금 용도 지역을 한마디로 이제 조금 유연화하겠다. 그 용도 지역이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전부 없앨 수는 없고 네. 하니까 좀 유연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뭐 복합 용도 계획구역, 도시 혁신 계획구역, 고밀 주거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여기 참 용어가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오래된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겁니다. 이 단순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주택도 공급하면서 도시도 바꿔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꿔가는 좀 획기적인 그 패러다임이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근데,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용도 지역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오래돼서 조금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의도 같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대로 복합용도 계획구역, 도시혁신 계획구역, 고밀도 주거지역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된다라는 건데 각각 좀 쉽게 어떤 걸 뜻하는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합 용도 계획구역이라는 네. 건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게 이제 예전엔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은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몽땅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 개발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많이 그 역세권 개발할 때 이 복합 개발, 역세권 중심의 복합 개발이 선진국들의 하나의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거 용도 20%, 업무 50%, 공공, 뭐 문화 이런 것들 뭐 30% 해가지고 한마디로 한 지역에다 몽땅 다 넣겠다는 거예요. 한번 핵심은.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 용도 계획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혁신 계획구 이거는 한술 더 떠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와 비슷한 건데 이건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거예요. 계획도 민간 사업자가 다 만들어요. 규제, 건축 규제 이런 거 없이 개발 계획 다 수립 제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용도 지역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라든지 로퐁힐스 같은 공경에 그렇게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주거, 그 다음에 업무, 일자리, 그리고 문화 공간, 관광객들까지 끌어모으는 이런 것들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 2개는 상당히 복합 용도하고 도시혁신 계획구역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고밀 주거지역은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유용한 겁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적용하겠다. 이건 뭐냐면 용적률 높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할 때 이 사업성을 좋게끔 하겠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할 때 이 사업성들이 안 좋아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성을 갖다 높이겠다는 게 지금 이 고밀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고밀이죠. 고밀 주거지역. 이거 고민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는 고민을 타파해 드리는 거고. 그렇죠? 고민이 아니고 고밀 주거지역. 네네. 근데 왜 저는 고밀로 봤죠? 아니 저는 사람이 고밀을. 그래요. 그렇군요. 고밀 주거지역. 네. 운이 좋으신가 봐요.
잘 좋진 않은데 그게 딱 보였어요. 말씀드려야죠. 고민을 주거죠. 어쨌든 사업성을 좀 높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각별히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할 지역이나 포인트, 뭐 구역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따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역이 아니고 네. 이 지금 용도 지역 이원화 추진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요. 네. 가장 핵심되는 게 역세권이에요. 아.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 넣냐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네. 이 복합 용도 계획구역, 도시 혁신 계획구역 어디다? 역세권의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역세권의 가치가 제가 뭐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역세권의 가치하고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가치는 정말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에 붙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잖아요. 네. 복합 개발이 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지역이 복합 개발이 가능할까요? 빨리 될까요? 복합 개발이 가능하고 빨리 될 수 있는 지역들. 결국은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한 거는 결국 가장 큰 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 있죠. 없는 네. 지역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이 빌라들, 밀집 지역들 있잖아요. 단독 빌라 밀집 지역들. 이 일자리 하나도 없는 지역들. 네네.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단독이나 빌라 밀집 지역.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를 이 복합 용도 계획 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역세권이다. 일단 그렇죠. 역세권은 원래도 가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단독이나 빌라 밀집 지역이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일자리 없는 지역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포인트에 맞춰서 앞으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세권, 그 다음에 단독 빌라 밀집 지역, 요거 우리가 두 개를 좀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자고요. 현재는 이제 기본안에 대한 세부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앞으로 뭐 계속해서 이슈 뉴스가 좀 나오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하겠고요. 주시해볼 이슈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지난해 반토막, 이런 소식인데 한국부동산원 발표 좀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요 15만 5,987건입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뭐 거래량이 감소한 건 명백한 팩트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부디랑 좀 얘기 나눠볼게요. 자료 보고 계신데요. 예. 네. 벌써 작년 2021년도 31만 5천, 2020년도 15만 5천, 거의 뭐 절반이죠, 절반. 그렇죠. 네, 절반으로 지금 완전 줄었어요. 네. 거래 건수가. 근데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뭐 미국도 기준금리 막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또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워낙 심하고. 그리고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채소 가격부터 해서 원자재 다 오르죠. 네.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죠. 그런데다가 대외적인 변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외국 자본들 그렇죠.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앞으로 더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크죠, 지금 금리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침체가 될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같이 더해져서 지금 뭐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매매 거래 건수가 2021년, 2022년 뭐 확연합니다. 줄어든 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한 건 이제 눈으로도 체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는 어때요? 매매가는 좀 많이 내려갔습니까? 이 거래 건수가 감소한 만큼? 매매가도 좀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양극화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 보면은 뭐 엄청나게 빠진 물건이 거래가 됐다. 하나가 거래가 된 게 가격이 뭐 5억이나 싼 게 나왔던 거 5억 싸게 누가 내는 겁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뭐 증여라든지 그냥 뭐 맨정신에 5억 싸게 내놓지는 않죠. 절대.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거래가 잘 안 된다. 일단 가장 그게 강북이나 강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거래 절벽. 그리고 지금 뭐 임대사업자들 1년간 지금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시중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중저가 이제 매물들이 그런 매물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서울에서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반토막이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도 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의견도 또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의견으로만 보면 부디 의견은 어느 쪽이세요? 아니면 중간? 저는 근데 이게 이 중도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중간만 가라. 근데 저는 중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서. 네. 근데 저는 8월 달 이후부터 아마 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를 한다는 그런 징조라든지 그런 건 저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에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거래가 안 된다, 뭐 중저가 아파트들, 뭐 노원구나 강북구 이런 데들 우리 뭐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게 가장 우선이지 그게 막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저는 뭐 8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다시 조금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견은 여름이 좀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8월 이후부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다시 좀 올라가는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걸요. 뭐 지금 뭐 그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 경험을 안 해본 초보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오랜 세월 겪다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냐, 정말 이게 어느 일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게 좀 하락국면으로 가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부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떨어진다.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는 의견이 맞으면 지금 집을 사야지라고 계획하신 분들은 멈추셔야 되는 거고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디가 맞으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잠깐 흔들렸다 다시 올라갈 거면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디는 어떤 쪽이세요?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항상 반복이에요. 항상 규제가 나오면은 시장이 조금 뭔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조금 겁내고 항상 시장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부동산 역사라는 거는 계속 똑같이 반복은 안 되지만 흐름은 항상 늘 똑같이 간다는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대로 올해 시장도 분명히 상승 시장으로 간다.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보이죠. 단지 양극화라는 거, 이 양극화 시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양극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 갭 투자한 것들은 빨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팔리지도 않죠, 지금.
그래서 이 양극화 시장이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입지가 좋은 그런 쪽으로 뭔가 내 재산을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큰 재산이니까 투자라는 것은 이런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잘 선점을 해서 가야지 무조건 아무 지역이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네. 개별 부동산 근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당연히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또 아파트의 경우 뭐 많은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적인 또 어떤 아파트 단지인지 호재가 뭔지 이것에 따라서 진짜 전망은 또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꾸준히 우리 아파트 전망이 어때요? 이거는 뭐 가지고 있을까요? 팔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의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디가 또 분석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점 계속해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열려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신속 통합기획 효과 조만간 나온다. 이번 이슈 어떤 얘기일까요?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다뤄드리고 있는 일명 신통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신속 통합기획과 관련해서 2, 3년 이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4일이었는데 서울시가 2022 신속 통합기획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이 같은 자신감을 여기서 드러냈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부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속 통합기획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공 위주로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신속 통합기획은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래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개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눠 갖는 거고 거기에 뭐 추가 부담금도 내고 서로 간에 그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는 사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는 걸 내놓자마자 사람들이 민간으로 이제 공공보다 민간이 낫다 이렇게 이제 민간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이 상당히 땡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재개발하면은 보통 빠르면 뭐 한 10년. 그리고 이게 재수 없으면 또 20년이에요. 그 한남 뉴타운을 보면 우리가 뭐 환히 알 수 있듯이 한남 뉴타운은 아마 20년 돼야지 입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5년으로 땡기겠다는 거거든요. 5년으로. 그러면은 이게 거의 절반을 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재개발을 주민들이 해라. 그 대신 서울시에서는 각종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다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정말 간소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게 신속통합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기부 체납도 에너지 안 하겠다. 과도하게. 하여간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자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성과 2, 3년 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5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통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 20년을 기다리던 걸 5년으로 당긴다는 것도 사실 빠른 건데 2, 3년 내 성과가 나올 것이다. 진짜 2, 3년 만에 이 정도로 빠르게? 2, 3년 내에 이게 지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성과가 이제 진행된 성과가, 왜냐하면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된 데들이 21곳이 지난해 12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된 건 없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뭐,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잘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인데 사업장 현황을 좀 보고 싶은데 화장대라는 말이 있는데 화장대, 여자 화장대요? 여의도 화장대. 오, 아시네요? 이거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 내가 너무 무시했나? 이게 이제 여의도 화랑 네. 장미 대교 아파트를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신통기획 수혜단지라고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그
사실은 단지가 다 틀리는데 그걸 이제 통합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의도 화랑 아파트 160세대, 장리 196세대, 대교 아파트 576세대. 그러니까 대교가 제일 커요. 네. 대교가 제일 큰데 이렇게 이제 모아서 바로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삼부 아파트도 있고 여의도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모카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제 뭐 재건축을 할 아파트들이죠. 근데 이 세 개 단지를 묶어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묶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통 계획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용적률도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을 질 때 상가의 비율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 비율도 낮춰주겠다는 거고 종도 상향시켜준다지 50층 이상 짓게 해준다지 상당히 상당히 그 어떤 당근을 많이 줘서 네.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아파트가 이제 여의도 그 화랑 아파트가 이 강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한강에.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같이 뭉쳐서 하게 되면은 글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같이. 지금은 제일 가까운데 강하고 강변하고 한강변하고. 한강변. 그래서 반대도 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손을 잡고 빨리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기로 지금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 수혜 단지로 거론이 되는 뭐 지역들에서도 좀 반기는 분위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그렇다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신통계획이 매년 본래는 25개씩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5개씩 지정을 하면은 5년이면은 4년이면 몇 개 지정하면 100개, 100곳이죠. 그렇죠. 딱, 100곳, 네. 100곳을 지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100곳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정된 데들이나 떨어진 데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거든요, 지금. 우린 거기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앞으로 지정될 곳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년 25개씩 지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재개발이 가능한 낡은 노후된 그런 저층 주거지들 이런 쪽으로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곳 이런 곳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관건이다라는 거죠. 네. 저층 주거지들 역세권에 붙어있는 저층 주거지가 가장 네.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리고 한강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강변도 보면은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데가 자양동이거든요. 자양 4동이에요. 제일 네. 뜨거웠던 데가. 그런데 자양동도 자양 4동뿐이 아니라 또 진행될 만한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 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못 들어갈 만큼 오르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어쩔 수가 없다. 될 만한 곳을 찾는 게 기회고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네. 지정이 될 거니까요. 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신통 기획도 그렇고 멀리 가지 마시고 이걸 기초부터 좀 알고 싶다. 부디 채널에 보시면 신통 기획 검색하면 정리가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깜짝이야. 갑자기? 해봤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봅니다.